저당 탱크 소유권도 취득하느냐. 이게 저당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결국 저당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더 나아가서 소유권의 범위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아예 부합된 물건, 줄여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이 부합물은 설정 전부터 있었던 부합물이든 설정 이후에 됐든 불문합니다. 그리고 종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불문합니다. 그래서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따라서 수목도 토지 부합물이죠. 미칩니다. 저번에 유류저장 탱크도 토지에 부합된다. 그래서 미친다, 미친다, 미치는 겁니다. 그게 부합물, 종물 이렇게 말합니다.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두 번째,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컨대 과실 그러면 임대료 이러면 된다 했죠. 내 상가의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상가 월세를 은행에서 받아갑니까? 여전히 수익은 누가 챙긴다고? 소유자가 챙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는 미치지 않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했다. 압류한 이후에는 미친다, 미친다? 미칩니다. 그래서 압류한 이후에만 미치지 원칙적으로는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 안 하는데 무슨 사용 수익권을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는 저번에 했었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원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은 10월 1일 하기로 했는데 이자는 5%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때 안 주면 지연이자는 15%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변제기일 날 변제하지 않으면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렇게 약정하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여기 2번 저당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만일 변제해주지 않으면 누가 먼저 우선 변제받아 갈 수 있습니까? 이 을이 병보다 우선 변제받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갑이 첫 달만 이자를 납부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이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제기 됐는데 변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째 되니까 이 을이 성질이 나서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경락대금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오죠. 그 경락대금에서 이 을은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우선 변제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원금 1억만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느냐? 이자도 받느냐? 위약금도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야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만큼 우선 변제받겠죠. 그럼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흔히 피담보 채권. 그럼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도대체 어느 범위 내에서 담보해 주느냐? 원금만 담보해 주느냐? 이자도 담보해 주느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뭐냐? 그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많이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누구한테는 좋습니까? 그러나 누구한테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건 거래의 안정과 관계가 있어요. 함부로 받아가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엄격하게 360조에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원본 당연히 담보되게 안 되게? 담보됩니다. 이자 당연히 됩니다. 무제한 됩니다. 그리고 원본 이자는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원본 이자. 다음에 위약금인데 위약금도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을 얼마 하기로 했는지 병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중에 불이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본 이자는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뭐 됐을 때 그렇죠. 등기된 경우에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등기된 경우. 다음에 지연이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채무불이행이라는 걸 안 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채무불이행이죠. 근데 그 불이행 종류도 이행불능이 있고 이행지체가 있고 그래요. 근데 금전은 불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지가 없는 거지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금전은 결국
이행 지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한 손해배상인데 금전배상에서는 어차피 지연배상밖에 없으니까 지연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금전은 뭐로서 배상해 줬냐면 이자로서 배상해 줍니다. 결국은 지연이자란 말이나 지연배상이란 말이나 채무불이한 손해배상이란 말이나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연이자는 무제한이 아니고 원본 이행기일 경고하고 몇 년분만 1년분에 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연이자를 1년분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만일 이 지연이자를 무제한 받을 수 있으면 갑이 설사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몇 프로 돈 빌려준 것 같습니까? 15% 돈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동산이 2억 나간다. 그럼 연체를 하더라도 을은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둡니다. 계속 두면 얼마에 빌려주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2억에 딱 육박했을 때 경매에 딱 신청해버리면 고돈 홀랑 다 박아내면 누가 쪽박찬다? 병이 쪽박차입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무제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몇 년분에 하나 한다고? 1년분에 하나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일 경우고 1년분에 하나 한다. 왜 그런지 이유 알겠죠? 이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다음에 저당권자가 이게 이제 효력이고 가장 큰 효력이 이제 저당권 실행이죠. 만약 변제해주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자기 권리를 실행한다. 실행한다는 게 경매 신청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경매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걸 약정하는 걸 흔히 말할 때 유저당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유자 쓰는 거 한문으로 써놨죠. 유저당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유식하는 겁니다. 유저당 계약이란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걸 약정하는 걸 유저당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당신이 나중에 돈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아니 그럼 이 부동산을 경매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을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가훈이 경매는 못하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네가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저당 목적물을 돈 대신 달라는 겁니다. 돈 대신 물건으로 주기로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대물 변제하기로 미리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경매가 안 되고 나중에 돈 안 갚아주면 이 건물을 그냥 돈 대신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약정하는 걸 뭘 한다고? 유저당계약.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걸 약정하는 걸 그냥 유저당계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매가 원칙이지만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걸 약정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제도가 거기에 보면 일괄 경매, 용익권 간의 관계 제3취득장 오는데 여기서 먼저 일괄 경매를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습니다. 자, 건물 없는 토지, 흔히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설정자 갑이 하겠죠. 그래서 설정자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방금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했는데 제가 저번에 하면서 절대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미치기는 뭐가 미쳐? 누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 미친다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라니까.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변제가 되는데 변제 안 한다. 그럼 뭐만 경매되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만 경매했어요. 실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 청구합니다.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철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물어볼 때는 이 건물 소유자는 갑이 맞죠?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건물을 보지 말고 토지를 이용할 권한인지 엄지를 봐야 돼요. 이 갑은 종전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토지 소유권이 경매로 날아갔잖아. 그러면 지금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좋지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을 때만 인정해줍니다. 모든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사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대지 경매하고 건물을 철거시킵니다. 그럼 철거하면 끝인데 이렇게 되면 가부 입장에서는 손해봤죠? 을 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어도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철거될 건물망정 건물이 있으면 대지 경락대금이 다운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될 건물입니다. 걱정 마시고 대지 경락받아서 했던 거 하고 건물 없는 대지 경락받을 때 어느 게 더 귀찮습니까? 철거될 건물망정 그 대지를 경락받으면 철거가 잘 안 된다니까요. 이른바 진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지 잘 경락을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철거돼야 돼. 그런데 실사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법률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채무자 돈 줘 안 줘? 그럼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일단 법이라는 게 여러분 지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렇지만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뭔가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무대뽀로 사는지 몰라요. 아무런 약속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더라도 당장 그 사람에게 해가 있냐? 별로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동장 돈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잡아넣을 겁니까? 아니면 뭐 당장 집에 있는 돈을 뺏어올 수 있습니까? 그 절차를 다 거치려면 적어도 소송부터 뭐라고? 6개월은 간다니까. 그러고서 뭐라고? 돈 준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짓을 당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뢰기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당권의 효력은 의뢰만 미치지만 토지에만 미치지만 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신청권입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 경매하면 대지는 건물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왜냐? 일괄 경매하면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시킵니다. 분리해서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괄 경매하게 되면 경락대금은 건물 경락대금 나오고 토지 경락대금 나옵니다. 부동산은 두 개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일괄 경매했을 뿐이지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만 미치니까 이 건물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괄 경매 신청만 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는 어디만 받는다? 대지 가격에만 우선 변제 받습니다. 이게 일괄 경매 신청권입니다. 이 일괄 경매 신청은 항상 기억할 것,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을 때 인정해 줍니다. 설정 이후에 신청됐을 때 인정해 줍니다. 자, 다음에 제3취득자를 알기 위해서는 용익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1, 2월달 지나고 3월달 하는 게 우리가 용익적인 관계입니다. 경매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그럼 오늘 그냥 한번 해봅니다. 1번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2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다른 사람도 저당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2억 들어왔어요. 예컨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근데 건물 가격이 3억 나갑니다.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경락되면 나오겠죠? 네, 그래서 A가 경락받았어요. 이제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런데 A가 경락받고 등기부를 옆에 보니까 을병 앞으로 지금 내 토지에 등기부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잖아. 이 저당권 소멸됐냐 말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당권이 있으면 나는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산 것이고 없어지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여러분 저당권자는 저당권이란 물건인데 물건은 지배권이죠. 뭘 지배하냐면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교환가치를 지배합니다. 그럼 경매가 돼서 경락대금 나왔다는 것은 교환가치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올라와 붙습니다. 이제는 이 토지에는 올라와 붙지 않는데 건물에는 안 붙다니까 어디에 있는다고? 요 경락대금 위에만 올라타는 겁니다. 그럼 종전 이 건물에 있던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 있던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멸할까 안 할까요? 지금 배당금이 3억이죠. 근데 여기 2억 받고 여기는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경매가 됐으면 경락대금 나왔죠? 그러면 저당권은 다 교환가치 위에 나온다니까. 여기 위에 올라탄다니까. 그럼 종전에 있던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올라타다가 돈이 지금 모자라죠?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만 존속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했어요. 선순위 저당권 소멸할까 안 할까요? 경매됐죠? 경락대금 나왔죠? 어디에 올라탄다고? 경락대금 위에. 여기 올라탄다니까. 이제 올라탄다니까. 따라서 종전 건물에 있던 저당권 어떻게 된다? 병의 저당권도? 그럼 누가 경매했던 관계 있어 없어요? 다 소멸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정의 경매 신청합니다. 정의 저당권자인데 경매 신청했다. 그러게 되면 이 선순위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결론은 뭐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지가 경매 신청권, 남의 경매 신청권, 선수이건 끝수이건 말수이건 끝님이건 꽃분이건 간에 무조건 뭐라고? 소멸합니다. 돈을 다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되겠습니까? 경매가 되면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병이 2번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전세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8년까지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됐는데 아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2015년도 경매 신청했어요. 경락대금이 3억이 나왔습니다. 자, A가 경락받았어요. 선순위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병의 전세권 소멸하게 안 하게? 이 경우 소멸되지 않으면 이 A는 전세 안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 나갈 때 얼마 내줘야 된다? 2억 내줘야 됩니다. 자, 전세권 소멸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이 전세에 들어갈 때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 들어가면 조금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위험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멸 안 한다면 위험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모순되잖아, 말하는 게.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합니다. 저당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돈을 다 받았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건 소멸합니다. 문제는 전세권 설정 뒤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이 저당권자가 2015년도 경매를 신청했어요. 선순위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두 번 말하면 안 돼. 이 2번 전세권 소멸하게 안 하게? 그냥 한다 안 한다 이야기만.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 전세 들어갈 때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 없었어? 선순위 지금 저당권 쓰는 거 보고 들어왔지. 없기는 뭐가 내가 지금 있다고 써놨는데 없다기는 뭐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있다고 써놨는데 여러분이 없다고 문제 풀면 어떡해. 지금 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써놨잖아. 일본에 저당권 있다고. 무슨 그런 뻔뻔 소리 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이거 이상한 사람들 모이네. 지금 여기에 지금 일본 선전이 저당권이 있다니까. 들어갈 때 저당권 있는 거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럼 조금 위험해 위험 안 해? 위험해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면다면서 병이 정의경매 신청했어요. 선순위 저당권 소멸해 안 해?
그럼 이 병의 전세권은 2018년까지입니다. 15년도 경매 신청해서 소멸해 안 해? 소멸해.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경매가 되면 항상 경매는 누가 경매 신청하냐는 묻지 않고 항상 모든 저당권을 소멸합니다. 근데 그 저당권이 소멸할 때는 자기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뒤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전세권, 여기 만일 지상권 들어왔다, 지상권. 가등기 들어왔다, 가등기. 가압류 들어왔다, 가압류. 압류 들어왔다, 다 소멸됩니다. 모든 용역적 권리는 다 어떻게 된다? 소멸시키는 원칙입니다. 저당권 뒤에 있는 건 다 소멸됩니다. 이게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그러면 저당권 전에 전세권 들어왔어요. 최선순위 저당권 전에 들어온 전세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게 안 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경매를 받을 때, 흔히 권리분석이라 했을 때 안고 사느냐 안 하느냐는 뭘 기준하느냐? 저당권을 기준합니다. 그럴 때 무슨 저당권이냐? 누가 경매 신청했냐? 그 경매 신청한 자의 저당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있었던 최선순위 저당권입니다. 여기는 최선순위가 뭐라고? 을이죠. 그럼 을 뒤에 있던 모든 권리는 소멸시키고 그 전에 있던 거는 그대로 인수해야 됩니다. 내가 인수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말소할 거냐 말 거냐 기준이 되는 권리가 저당권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경매할 때 이제 배웁니다. 말소 기준 등기. 알겠습니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당권 뒤에 있던 모든 용역적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1번처럼 저당권 설정 전에 설정된 용익권은 그대로 뭐라고?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2번처럼 설정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은 소멸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전이냐 후냐 이걸 가지고 기준합니다. 그러나 이때 저당권은 누가 저당권 신청했냐가 아니고 최선순위를 기준하는 겁니다. 최선순위.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걸 기초로 했을 때 이제 갑의 건물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저당권 설정된 건물도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 이후에 병이 소유권 취득되겠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일 토지 같으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드디어 변제가 돼서 변제해주지 않는다.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권리는 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죠. 저당권 뒤에 있던 모든 용익권은 소멸하니까 이 병의 입장에서도 소유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권 날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당권 실행되면 요 사람의 권리는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채무자는 아니죠. 채무자는 아니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자기 권리가 상실되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등기부상 나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저당권 실행할 때 보호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일정한 권리를 줍니다. 요 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제3취득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중에 가장 큰 권리는 첫 번째, 경매가 되면 이 사람도 경매인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법조문에 나옵니다. 이 병이 지금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도 경락받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병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다음에 지금 채무자는 누구라고? 갑이죠. 그렇지만 이 병은 채무자 대신 변제해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갑과 을의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3취득자는 누굴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니죠. 그래도 변제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가 소멸되니까. 그래서 2번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경우 병은 반드시 변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변제 안 하면 이 어른 경매 신청하겠죠. 뭐.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지연이자 몇 년분만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변제 안 하면 1년분밖에 못 받아가죠. 그럼 변제하더라도 몇 년분만 갚아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제할 때는 제360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결국은 지연이자 몇 년분만 변제하면 된다고? 1년분만 변제하면 됩니다. 왜냐? 자기가 변제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래서 360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지연이자 몇 년분이다? 1년분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게 제3취득자의 주는 가장 큰 효력 중에 하나입니다. 변제할 수 있고 변제할 때는 360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자, 요게 제3취득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3취득자인 줄 알겠죠? 네, 이게 제3취득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당권에서 독특한 게 두 가지. 공동저당, 뭐 계속 이상하게 봅니까? 360조, 아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360조라고요. 요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왜 이게 문제되느냐 하면, 제가 이걸 쓰는데, 그러면, 지금 3년간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경매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몇 년만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채무자가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채무자는 360조에 규정된 1년분만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지금 있다고 말하는 분은 심보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변제합니까? 어차피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같으면 뭐 하려고 조기에 변제하느냐고. 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뒤에 건 안 깎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려고 변제를 하느냐고. 놔두지. 이 규정은 360조 규정은 채무자가 그것만큼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요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채무자는 끝까지 다 갚아줘야 되는 갚아줘야 된다. 채무자는 언제나 변매력을 변제해줘야 됩니다.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채무자는 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해요. 되겠습니까?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뭐만 해주면 된다고? 1년분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채무자가 변제하느냐, 제3취득자가 변제하느냐, 변제 범위가 달라져요. 이 360조는 채무자의 책임이 그것만큼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제 받을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우선 변제는 그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지연이자 더 남은 것은 계속 채무자가 변제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1년분만 변제하더라도 저당권 말소를 청구 못해요. 말소 청구 못합니다. 전액을 변제하만이 말소 청구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틀린다고? 제3취득자는 이것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예컨대 X부동산 3억 나오고 Y부동산 2억 나갑니다. 지금 갑이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이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느냐? 3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Y부동산 하나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기는 좀 곤란하고 X부동산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기는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 3억이라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 Y 양쪽 모두의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을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살펴보면 저당권 등기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X 토지 등기부를 보고 Y 토지 등기부를, 지금 이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을 앞으로 뭐로 들어있다? 저당권. 지금 Y 부동산에도 을 앞으로, 이 말은 공동저당이라 해서 저당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당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반드시 동시에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X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추가로 Y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있고, X 부동산은 갑의 것인데 Y 부동산은 다른 사람일 걸 수 있게 없게? 물상본인일 수도 있고, X 부동산은 1순위고 Y 부동산이 2순위 들어갈 수 있게 없게?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저당의 경우 저당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말과 같습니다. 반드시 동시할 필요 없고 소유자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동저당의 경우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 배당이 문제됩니다. 이 배당은 사실상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건 1, 2월 달에는 배당은 안 합니다.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일단 뭐 경매도 좀 알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을 입장이면 만일 갑이 변제를 해주지 않으면 경매해야 되겠죠. 실행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X, Y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Y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되면 돈 받아보고 부족하면 다시 또 X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고 순차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경매했을 때나 순차 경매했을 때 그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만일 동시에 배당할 때 예를 들어 봅니다. 동시 배당할 때 예컨대 X 부동산 3억이고 Y 부동산 2억인데 여기 을이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다 1순위로 저당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을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저당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A가 후순위 저당권 들어와 있어요. 2억. 여기는 B가 들어와 있습니다. 1억 들어와 있다. 그런데 XY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 신청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X 부동산 경락되면 얼마입니까? 3억. 그럼 이 을이 선수니까 얼마 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다 받아가면 이 병원 A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원래 그런 권한이 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B는 완전히 놓았죠. 왜냐하면 이 Y 부동산이 2억인데 을이 돈 다 받았으니까 받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B에게 다 배당해 줍니다. 근데 만일 이 을이 나는 X 부동산 안 받고 Y 부동산 받을 거야. 그러면 2억 부동산에서 얼마 받아간다? 2억 다 받아가면 이거는 B는 한 푼도 못 받죠. 이제는 이 Y 부동산에서 을이 1억 받고 남는 2억은 A에게 주면 이때는 완전히 A가 살아났죠. 그럼 이 을이 공동저당권자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의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적 선택에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의 지위가 바뀐다는 것은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죠. 함부로 지 맛대로 받으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동시 배당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그냥 XY 부동산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걸 안분 배당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안분하느냐? 경매 대가에 비례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XY 부동산이 다를 때는,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은, 이 을은 이 X 부동산, Y 부동산인데 이 X 부동산이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 이 Y 부동산은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다 한꺼번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경매대가에 비례합니다. 그럼 총 경매대금이 얼마입니까? X부동산 3억 경매되고 Y부동산 2억 되니까 총 얼마다? 법원에서는 5억 가지고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 5억 가지고 배당해 주는데 이 X부동산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면 경매대가에 비례합니다. 지금 경매대금이 얼마니까? 3억이니까 3억만큼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총 경락대금 5억에서 Y부동산은 얼마만큼 부담한다? 경매대가만큼 부담합니다. 그럼 경매대금이 많으면 많이 부담하고 적으면 적게 부담하죠. 이렇게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한 부동산에 다 받아가지 말고 요만큼만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3억을 어느 한쪽에 다 받지 말고 요렇게 부담해서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X부동산에서는 얼마 받는다고? 1억 8천을 배당받습니다. 총 경락대금 얼마에서? 나머지 돈은 누가 받으라고? A에게 1억 2천을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이 불리하냐? 분명히 3억 다 받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 배당해 준다고? 불리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Y부동산에서 얼마 배당받는다? 1억 2천 배당받습니다. 총 2억 대금에서 얼마 받는다? 그럼 나머지 8천은 B에게 배당해 줍니다. 이러면 을 입장에서도 다 합치면 얼마니까? 3억이니까 불만이 없죠. 그리고 A, B도 불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분배당입니다. 이렇게 배당하는 겁니다.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시험에 이제 2번 나왔는데 전부 다 부동산이 3개 나옵니다. X, Y, Z 3개 부동산인데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간단합니다. 동시배당은 그냥 경락대금을 다 합치면 돼요.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러고 나서 해당 부동산 경매대가만큼 부담한다니까. 3억이면 얼마 부담한다고? 2억이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수학자만 너무 못 풉니다. 얼마나 간단하냐고. 다 합쳐서 해당 부동산 가격만큼 부담하면 된다고. 덩치가 크면 뭐라고? 많이 적으면 적게 부담한다고.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분배당입니다.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각 부동산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의 안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안분배당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순차배당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순차배당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순차배당 맛만 보여드립니다. 순차배당이란 한꺼번에 경매 신청하지 않고 하나씩 경매 신청하는 건데 근데 이 말입니다. X부동산을 먼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먼저 경매 신청하면 이때도 안분배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Y부동산이 얼마 경매될 줄 알고 처음부터 안분배당을 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전부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안분배당 합니까? 전부 다 받지. 그럼 여기서는 3억 경매되면 얼마 받아가는 겁니까? 3억 홀랑 다 받아갑니다. 이제 쪽박찬기 뭐라고? A 차순위 저당권자도 동시 배당됐더라면 얼마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하순위는 못합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이럴 때는 나중에 이 Y부동산이 경매되겠죠. 그럴 때 만일 동시에 배당되었다라면 이 Y부동산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까? 1억 2천을 배당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을은 다 받았으니까 안 받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Y부동산이 경매되면 요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되었다라면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해서 실행합니다. 대신한다, 이걸 대의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Y부동산이 2억 경매되면 그 경락대금에서 누가, A가 누구 대신, 을 대신 1억 2천을 받아갑니다. B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이렇게 탁 받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배당과 같다? 안분배당하고 똑같아요. 이시배당하더라도 결국은 안분배당과 같은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순위 저당권자가 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대의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시배당과 순차배당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하나는 물상보증인권이고 하나는 채무자다.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또 뭐라고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계산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저당이 뭔지는 알겠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 두 번째, 동시배당에서는 우리가 동시배당입니다. 이렇게 공동저당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밖에 없다? 배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배당해 줄 거냐? 이게 문제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뭐 내가 배당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배당해 주면 그냥 배당금 받아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계산까지 하느냐? 나중에 경매할 때는 가능합니다. 경매할 때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아야만이 내가 인수할 때 얼마를 인수할지 내가 뭐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경매할 때는 배당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비용도 다 공제하고 배당금이 따로 나와야 합니다. 그 배당금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공동저당. 이제 제일 중요한 건저당이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가요? 네, 그냥 쉬었다.